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떻게 이 삶을 사랑할 것인가입니다. 이 책은 2025년 4월에 출간되어 현재 인문 부문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부키, 저자는 마이클 오터, 옮기니는 홍한결님입니다. 이 책은 무의미한 삶을 지탱하는 10가지 깨달음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인생의 모든 순간에 가치를 더할 수 있다면 삶은 더 이상 괴롭지 않다. 불완전함 속에서도 삶을 음미하기 위한 하버드 리추얼 수업, 나태주 유성호 강력 추천책이며 가디언, 월스트리트 저널 등 세계 유수 언론의 극찬을 받은 책이기도 합니다. 삶을 사랑하는 것은 단 하나의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 본문 중에서 이 책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감정과 의미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탐구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반복의 감정과 의미가 실리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삶을 지탱하는 특별한 의식, 즉 리추얼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같은 행위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인 행위에는 그 시간만큼의 감정이 쌓이고 그 감정은 곧 삶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리추얼을 통해 버티는 하루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루를 만드는 법을 알려주며 리추얼의 진짜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동안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던 일상의 순간들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리추얼을 통해 그저 버티는 하루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하루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무기력한 일상을 지나고 있는 사람,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게 지혜를 주는 최고의 책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무의미한 삶을 지탱하는 10가지 깨달음을 만나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무의미한 삶을 지탱하는 10가지 깨달음. 인생의 모든 순간에 가치를 더할 수 있다면 삶은 더 이상 괴롭지 않다. 불완전함 속에서도 삶을 음미하기 위한 하버드 리추얼 수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삶을 사랑할 이유는 충분하다. 반복되는 하루 속에서 어떻게 삶의 기쁨을 되찾을 것인가? 인생은 의외로 길고도 지루하다. 단순하고 몸이 건조하다. 고만고만하게 태어나서 자라고 공부하고 성인이 되고 직장을 얻어 고군분투하다가 직장에서 물러나면 한 장의 낙엽처럼 가볍게 뒹굴며 살다가 어느 날 가뭇 없이 사라져버린다. 허무하지 않은가? 이런 단순하고도 몸이 건조하고 허무한 인생을 좀 더 의미있고 탱탱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인생이 구말리같이 창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방법 말이다. 그걸 미리 알고 자칫 의미 없을 뻔한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세심한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나왔다. 인생에서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가 언제나 심각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깨닫기를 바란다. 먼 길을 준비하는 청춘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나태주, 시인. 프롤로그. 다시 마법에 빠지다. 사랑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생텍쥐베리. 나는 심리학자, 경제학자, 신경과학자, 인류학자 등 하버드와 세계 각지의 여러 연구자들과 함께 실로 광범위한 개인과 집단의 리추얼을 조사했다.
우리의 목표는 리추얼이란 무엇이며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일상 속의 어려움에 대처하고 기회를 활용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삶에서 사랑과 유대감을 어떻게 증진시키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10여 년에 걸쳐 전 세계 수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실험을 벌였으며 내 영상 촬영을 통해 신경과학적 원리를 파고들기도 했다. 이 책이 바로 그 연구 결과다. 개인과 직업인으로서의 삶에서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을 가진 집단과의 접촉에서 리추얼은 활력을 불어넣고 영감을 주며 정신을 고양시키는 촉매제다. 우리가 수행한 연구는 구체적인 리추얼을 이루는 요소를 낱낱이 분리해 각각의 효과를 고찰함으로써 리추얼의 작동 원리를 고스란히 밝혀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리추얼이 우리 감정을 다채롭게 하고 사랑의 힘을 키우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를 다룬다. 리추얼은 습관이나 강박과 정확히 어떻게 다른가? 리추얼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리추얼이 독이 아닌 약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한 양말을 뒤집어진 달팽이처럼 모르세워 가지런히 서랍에 넣는 행동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이유, 힘들기만 한 가족끼리의 저녁 식사를 즐겁게 바꾸는 방법, 스타벅스의 나만의 리추얼에서 평안을 찾자 같은 기업 슬로건이 주요한 이유도 살펴본다. 한편 개방형 사무공간이 실패하는 진짜 이유, 전통사회의 기우제라든지 회사에서 시키는 귀찮고 무의미해 보이는 팀 단합 활동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이유, 다양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감정 다양성을 높여주는 리추얼의 힘이 심리 건강에 중요한 이유도 알아본다. 자신에겐 리추얼이 없다고 주장하는 독자라 해도 가족 혹은 연인과 대화할 때, 일터에서 인간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날을 기념할 때,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심지어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이를 닦는 등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리추얼이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리추얼이 있기에 일상의 경험을 의미할 수 있다. 하루를 잘 시작하고 평안하게 마무리하는데도, 일터에서나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는데도, 전시와 평시에도, 자동화된 삶을 생동하는 삶으로 변화시키는데도 유용한 리추얼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보겠다. 우리 일상의 근간을 이루는 리추얼의 세계로 떠나는 과학적 여정에 당신을 초대한다. 이 책을 통해 당신은 삶에서 리추얼을 발견하고 그 리추얼이 주는 사랑과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인생의 수많은 난간을 넘어서고 헤쳐나가 이겨낼 수 있길, 또한 삶의 가치를 더해주는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되길 기원한다.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마법처럼 변화시키는 리추얼의 다양한 역할, 즉 리추얼 효과가 바로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다. 2장. 애쓴 만큼 풍요로워진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야 안젤루. 내 사무실 선반 위에는 내가 미술 수업 시간에 만든 작은 석조상이 하나 놓여있다. 나는 결연한 의지를 품고 그 수업에 등록했다. 그러나 첫 수업부터 시작해 수업 시간마다 내게는 다른 학생들과 달리 재능이 없다는 사실을 차츰 절감했다. 나는 늘 실습실의 다른 학생들을 부러운 눈으로 보곤 했다. 다양한 전공 출신의 솜씨 좋은 학생들이 여유로워 보이는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 석판을 다듬어 우아한 인간 현상을 만들고 있었다. 반면 내가 만든 석조상은 사람의 모습은커녕 그 무엇과도 닮았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학원 시절 이후 여러 차례 이사를 할 때마다 항상 석조상을 뽁뽁이로 잘 감싸고 박스에 담아 새 집으로 가져가곤 했다. 물론 어디에 전시할 만한 작품은 아니다. 만약 내가 그 석조상을 다른 사람의 책상에서 봤다면 아이가 만든 것이냐고 물었을 것이다. 때문에 미술 작품이라고 부르기도 어렵다. 하지만 내가 직접 만든 물건이다. 내가 손수 만든 그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현상을 어느 정도 설명해주는 이론이 있다. 노벨상을 수상한 행동과학자 데니엘 카너먼과 리처드 세일러가 제시한
보유 효과라는 것이다. 두 학자는 사람들에게 머그잔, 초콜릿, 야구 경기표 같은 물건을 무작위로 나눠주는 일련의 실험을 통해 단지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 물건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머그잔을 계속 소유하기 위해 똑같은 머그잔을 새로 구입할 때마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려는 의사를 보였다. 새 머그잔을 살 마음은 없어도 일단 어떤 머그잔을 갖게 되면 쉽사리 손에서 놓기 어려웠던 것이다. 내가 내 조잡한 조각품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이유도 그와 비슷하다. 그러나 내가 그 조각품에 애착을 갖게 된 데는 보유 효과만으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또 다른 심리 현상이 있다. 나는 그 물건을 만드느라 공을 들였다. 비록 대단한 작품은 아니지만 몇 주 동안 애써 만든 물건이다. 그렇게 내 사랑의 노동이 빚은 결과를 분석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 궁금해졌다. 내가 그것에 애착을 가는 이유는 노력을 들였기 때문일까? 뇌리 한구석에 떠돌던 그 질문이 또렷해진 것은 20세기 중반의 식품 산업과 간편식 요리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나서였다. 구체적으로 달걀과 케이크의 이야기였다. 케이크 굽기에 들인 정성. 1956년 요리와 라이프 스타일을 다룬 잡지 리빙 현대 문명의 편리함을 소개하는 기사에서 19세기의 케이크 굽기 과정을 상기시킨 바 있다. 주변 모든 사람이 손을 빌리고 꼬박 이틀간 공을 들여야 하는 고된 과정이었다. 케이크를 굽기 전에 재료를 준비하는 데만도 설탕을 빻고 건포도 씨를 제거하고 우유를 끓이는 등 할 일이 수십 가지였다. 기사 말미에는 1956년에 첨단화된 주방 덕분에 달라진 풍속도가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케이크 믹스 포장을 뜯고 불을 붓고 믹서를 켜고 오븐 온도를 맞추고 느긋하게 책을 읽으면 된다. 그러나 여유로운 생활을 약속한 그 기사가 실렸을 즈음 케이크 믹스의 판매량은 정체를 겪고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케이크 믹스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주부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1947년 한 해에 약 7,900만 달러어치의 케이크 믹스가 미국 전역의 슈퍼마켓에서 팔렸으니 말이다. 1953년에는 판매액이 2배 가까이 늘어 1억 5천만 달러를 넘겼다. 케이크 믹스가 모든 집의 주반 찬장에 빛이 되면서 이제 미국 가정의 필수 식품 자리에 오른 듯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후인 1950년대 중반이 되자 이렇다 할 이유 없이 갑자기 판매가 주춤하기 시작했다. 밖에서 일하는 남편 대신 집안 살림을 하고 아이를 키워야 하는 젊은 주부야말로 간편 요리 제품의 이상적인 소비층이었지만 정작 이 초보 주부들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제너럴 밀스의 자회사 베티 크로커는 케이크 믹스 시장에서 가장 큰 회사 중 하나였는데 매출 감소로 전전긍긍하다가 어니스트 디히터라는 오스트리아 출신 심리학자를 고용했다. 젊은 여성들이 케이크를 간편하게 완벽히 구울 수 있는 제품에 왜 무관심한지를 그가 밝혀주리라는 기대에서였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제자였던 디히터는 자신의 소비자 연구기관을 이끌고 있었다. 그는 프로이트 밑에서 배운 정신분석 기법을 활용해 소비자의 잠재의식적 사고와 무의식적 욕구를 조사하는 독자적인 방법을 내세웠다. 소규모 집단을 심층 인터뷰하는 새로운 시장조사 방식이었는데 그런 집단을 그는 포커스 그룹이라고 불렀다. 디히터가 젊은 여성들로 포커스 그룹을 구성해 인터뷰해보니 케이크 믹스는 너무 간편한 게 문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워낙 할 일이 적어서 정성을 쏟았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던 것이다. 한 여성은 쑥스러운 듯 이렇게 말했다. 네, 저는 케이크 믹스를 써요. 수고를 많이 아낄 수 있긴 한데 사실 그러면 안 되지요. 한 여성은 자신의 요리 습관을 설명하면서 프로이트식 실현을 했다. 시간이 없을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음식이 좋아요. 이 무의식적 실현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말이 나오자 다른 여성들도 시간을 아끼려고 케이크 믹스를 쓰는 게 죄책감이 든다고 털어놓았다.
20세기 중반의 미국 여성들에게는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 구체적으로 케이크 굽는 데 들이는 시간이 곧 사랑의 표현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다. 1954년 갤럽 조사에서 케이크는 애플파이에 이어 여성의 진짜 요리 실력을 알 수 있는 음식 2위에 올랐다. 데이터가 몇 주 동안 여성들의 꿈과 욕망을 분석한 후 베티 크로커의 경영진에 전한 조언은 주부들에게 할 일을 더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력을 더 들이지 않는 한 오븐에서 나온 결과물에 자신이 충분히 정성을 쏟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데이터의 조언을 토대로 베티 크로커는 기존 믹스 제품을 건조 달걀 성분을 빼버렸다. 이제 주부들은 물을 붓는 것 외에도 달걀 하나를 깨넣고 나서 전기 믹서를 돌려야 했다. 이때를 소비자 전문가들은 베티 크로커의 케이크 믹스가 성공가들을 달리기 시작한 시점이자 간편식품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는다. 딱 한 단계를 추가해 이를 살짝 늘리니 여성들이 케이크 굽는 일에 더 정성을 쏟는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실상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았다. 달걀 하나를 깨서 넣는 베티 크로커의 제품과 모든 성분이 포함된 필즈베리의 제품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케이크 믹스 시장을 양분했다. 그 달걀 추가 아이디어가 유일한 성공 비결은 아니었을 수도 있고 모든 소비자에게 환영받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데이터의 연구가 포착한 것은 주방 노동에 적용되는 불변의 진리였다. 주부들은 나름의 정성이 들어간 음식을 만들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달걀 하나를 넣는 작업만 추가해도 간편식품 조리가 사랑의 노동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었다. 너무나 설득력 있는 가설이었기에 우리는 그 점을 입증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내 동료 시메나 가르시아 라다는 신생아를 둔 부모들이 순우라는 제품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온라인에서 심한 악플 세례를 받는 현상에 주목했다. 이 제품은 부모가 직접 재우지 않아도 아이를 살살 흔들어 재워준다. 댓글 중에는 이런 걸 쓸 거면 차라리 애를 낳지 말지 라는 것도 있었고 형편없는 부모 노릇 그만하고 애를 좀 돌봐라 라는 것도 있었다. 우리가 수행한 1년의 연구에 따르면 육아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품에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은 화난 댓글러들 뿐만 아니라 양육자들 자신도 수고가 덜 드는 방법을 택하며 사랑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고 느꼈다. 부모들의 편의용품 사용 의향을 높이는 유일한 방법은 순우와 함께 편하게 스르르 라는 슬로건을 부모의 보살핌으로 인정하는 당신은 포옹과 키스를 순우는 스르르로 바꾸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구독자님들, 저는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저의 일상을 되돌아보았어요.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일상, 특별할 것 없는 일상들이 단순한 습관이 아닌 나만의 의미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에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